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파리 생제르맹이 난적 니스와의 2014-2015 시즌 프랑스 리그앙 7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선두 자리에서 내려왔습니다. 아스널과의 원정 경기였죠. UEFA 챔피언스리그 리그 페이스 2차전에서 완패를 당한 이후 루이스 에니케 파리 감독을 향한 프랑스 언론의 비판과 의심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니스와의 원정 경기에 교체로 출전한 이강인 선수만이 프랑스 현지 언론으로부터 찬사를 받으면서 위기에서 파리를 구할 수 있는 구세주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파리가 승리하지 못했음에도 이강인 선수가 프랑스 언론 최고 평점을 받으면서 극찬이 쏟아진 이유가 무엇인지 프랑스의 현지 반응, 경기 세부 기록, 그리고 이강인 선수의 주요 활약상을 통해 분석해드리겠습니다. 2014-2015 시즌 프랑스 리그앙 7라운드 경기를 통해서 A매치 휴식기를 앞둔 프랑스 리그 경기가 일시 종료되었는데요. 올 시즌 데체르비 감독이 부임하면서 기세가 좋았던 마르세유가 시즌 첫 패배 이후 앙제와의 홈경기도 1대1로 비기면서 리그 순위가 3위까지 떨어졌습니다. 반면 모나코가 무패의 흐름을 이어가면서 스타드 렌과의 원정 경기까지 2대1로 이겨내면서 승점 19점으로 선두로 치고 올라왔는데요. 파리 역시 패배는 없지만 니스 원정 또 한 번 이기지 못하는 무승부 경기가 이어지면서 승점을 잃게 됐고 승점 17점으로 선두 자리에서 내려오는 상황이 됐습니다. 7라운드까지 진행된 리그앙에서 무패를 기록하고 있는 팀이 딱 3팀, 모나코, 파리에 이어 랑스가 있는데요. 랑스 같은 경우에는 비긴 경기가 워낙 많다 보니까 무패임에도 승점 11점으로 6위에 올라 있습니다. 어찌됐거나 지난 시즌과 비교했을 때 올 시즌에는 리그앙의 상위권, 특히 10위권 이내 팀들의 각축이 굉장히 치열한 상황인데요. 스트라스부르 역시 승점 10점으로 7위, 올랭피크 리옹도 같은 10점으로 8위에 올라 있고 안방에서 파리의 승리를 저지한 니스 역시 승점 9점으로 9위. 이 9위 위에 있는 팀들은 정말 누가 누구를 확실하게 이길 수 있다라는 장담이 어려울 정도로 팽팽한 상황입니다. 경기 기록을 보시면 물론 파리가 주도하고 지배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볼 점유율에 있어서 파리가 원정팀이지만 71%를 기록했고요. 슈팅 숫자도 19대 8로 2배 이상 많았습니다. 다만 상대 골키퍼의 7회 선방을 뚫지 못했고 또 베테랑 수비수인 단테가 이날 광범위한 활동량을 보여주면서 노련미를 발휘하면서 파리의 공격을 요소요소에서 차단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파리가 무려 19개의 슈팅을 때리면서도 확실한 기회, 빅찬스는 한 번밖에 없었다는 점. 그런데 그 한 번의 빅찬스를 만든 선수가 후반전에 투입됐던 이강인 선수였다는 점이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즉 전반전 대부분의 공격이 그리 의미 없이 이어지다가 후반전 시작과 함께 투입된 이강인 선수가 경기 흐름을 바꿨고 결국에는 이강인 선수의 효과가 비록 이강인 선수의 직접적인 공격 포인트를 통해 나오진 않았지만 선제골을 내주고 끌려가던 파리가 동점골을 넣고 마지막 순간까지 역전승을 노릴 수 있었던 이유가 됐던 것이죠. 전반 39분 앞뒤 선수의 중거리 슈팅이 굴절되면서 선제골을 내줬던 파리는 이강인 선수를 투입한 후반전을 완전히 장악했는데요. 이강인 선수 투입 이후에 비티냐도 들어갔고 아센시오도 들어가면서 애초에 무한이 대신 최전방 9번 공격수 가짜 9번으로 출전해서 경기 영향력을 발휘하던 이강인 선수가 파비안 루이스가 내려오고 아센시오가 투입됐던 경기 마지막 한 10여 분 동안은 왼쪽 메잘라 위치로 이동한 뒤에도 경기 전반을 조율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는 프랑스 대표 선수로서 2022 카타르 월드컵 결승전에 출전했던 무아니보다도 9번 자리에서 더 우월한 선수로 평가를 받고 있고 또 지난 여름이었죠. 스페인 대표팀의 유로 2024 우승을 이끌었던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 파비안 루이스보다도 미드필드 지역에서의 노련미와 날카로움이 더 뛰어난 최고의 플레이메이커로도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야말로 유럽 최고의 충구 강국의 선수들을 모두 뛰어넘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다. 심지어 파리 생제르맹이 최근에 음바페를 내보내는 과정 속에 굉장히 많은 프랑스 대표 선수들, 프랑스의 네로라 하는 유망주들을 다 섭렵하고 있는데 프랑스 현지 언론, 특히 프랑스의 정론지인 레키프의 평가를 보면 그 모든 프랑스 유망주들보다 이강인 선수의 축구력이 월등하다라는 평가와 평점이 나오고 있는 것 정말 고무적인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날 경기 전반 39분에 내준 파리의 선제골 실점 상황은 사실 조금 운이 따르지 않은 부분도 있었어요. 이탈리아 골키퍼 돈나룸마가 부상해서 회복한 가운데 니스의 프랑스 공격에서 파리 수비수들이 헤더로 잘라냈는데 뒤에서 기다리고 있던 알리 압디 선수가 시도한 왼발 슈팅이
파리 선수를 맞고 굴절되면서 돈나루마 선수가 방향을 포착하지 못했고 그럼에도 팔을 뻗어서 공을 건드려봤지만 그 손을 맞고 구석으로 빨려 들어갔었죠. 파리의 동점골 같은 경우에도 코너킥을 통해 시작이 됐었는데요. 덴벨레 선수가 우측에서 뒤로 빼줬고 뒤에 도사리고 있던 파리의 왼쪽 풀백 누누 멘데스가 빠르게 슈팅 타이밍을 가져가기 위해 본인의 주발인 왼발이 아니라 오른발 슈팅을 과감하게 시도를 했는데 또 이 슈팅이 역시나 골문 앞을 막고 있던 수비수를 맞고 굴절이 되면서 또 상대 수비를 피하는 이 두 골 모두 수비 굴절 상황이 골키퍼를 좀 방해했던 그런 상황이 펼쳐지면서 골이 터졌습니다. 이 골로 1대1로 비긴 것인데요. 경기 이름이 바뀐 과정에는 선수 교체가 있었다라고 루이스 엔리케 감독도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전반전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았고 부진했기 때문에 하프타임에 5명을 바꿀 수도 있었다라고 말했지만 그렇게까지 과감한 시도를 가져갈 수는 없었고 먼저 이제 선수를 투입했던 게 이강인 선수였어요. 후반전 시작과 함께 콜로 무아니를 빼고 단 한 명만 바꿨다. 그리고 후반전은 우리가 만든 기회를 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기지 못한 것이다. 우리의 마무리가 매우 부정확했다. 그래서 경기가 어려워졌다. 하지만 경기 내용으로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내용이었다는 점에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아직 팀은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특히 팀의 성적을 매기는 것, 팀을 평가하는 것은 시즌이 끝나는 시점일 것이다 라면서 그러니까 기다려라. 다만 지난 시즌보다 지금 시점에 우리의 경기력과 성적은 더 좋은 상황이다. 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면서 최근의 비판론에 대해서 자신의 의지와 뚝심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아스널과의 경기에 솔직히 내용과 결과 모두 완패를 한 뒤에는 기자들과 좀 충돌이 있었던 엔리케 감독이잖아요. 내가 전술을 설명해봤자 너희들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내가 말하지 않겠다. 설명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굳이 대립각을 세웠던 엔리케 감독인데 어찌됐거나 이번 경기도 전술적인 추가 설명은 없었지만 최전방 공격수로 투입됐던 프랑스 대표 선수 랑달 콜로 무아니 대신 후반전 시작과 함께 이강인 선수를 투입했고 통계 기록 기반으로도 이강인 선수가 교체 투입 선수 중에 양팀 통틀어 최고 평점인 7.4점을 받았고 선발 출전 선수를 포함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행운의 어시스트가 됐던 우스만 덴벨레. 물론 우스만 덴벨레도 이날 자체 징계를 마치고 돌아와서 좋은 플레이를 펼치긴 했지만 우스만 덴벨레의 8.3점 다음으로 거의 최정상급의 평점, 특히 공격 라인 선수들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의 평점을 받으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이런 이강인 선수가 이번 경기 선발 출전하지 않은 이유는 아스널과의 UEFA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소화한 이후 체력 안배를 위해서이기도 하고 또 지금 경기력과 감각이 끌어올라오지 않은 선수들을 살리기 위한 엔리케 감독의 로테이션 과정이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본인이 경기력만 가지고 냉정하게 평가했다면 5명을 전반전이 끝나고 바꿀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는 시즌 마지막까지 모든 선수들이 고르게 잘해야 하기 때문에 특정 선수에게 의존하지 않기 위한 그런 운영이었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이번 경기 파리는 바르콜라, 무아니, 덴벨레를 3톱으로 놓고 파비안 루이스, 주앙 네베스, 워렌 자이르 에메리를 3미들로 놨고 포백 라인은 누누 멘데스, 윌리안 파초, 마르키뉴스, 하키미, 골문을 돈나룸마가 지키게 했는데 특히 파리에서 지금 엔리케 감독의 가장 큰 신뢰를 받고 있는 선수가 이강인 선수와 비티냐 선수이고 이 두 선수가 항상 또 대표팀에 차출되는 선수이고 주중주말 경기에 모두 활동을 해야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배해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개인 기록을 보면 후반전 45분만 뛰면서도 무려 2개의 키패스를 기록했고 말씀드린 파리의 유일했던 빅찬스도 창출을 했고요. 또 그런 과감하고 공격적인 플레이를 하면서도 90%라는 높은 패스 성공률로 정밀함을 보여줬고 크로스도 2번 시도했고 롱볼도 3번 시도했고 다양한 구질의 패스를 연결했습니다. 최전방 공격수로 뛰었다고 말씀드렸지만 문전 안으로 들어갔던 기회는 많지 않았죠. 결국에는 가짜 9번, 10번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하다가 파비안 루이스가 교체 아웃되고 아센시오가 들어왔던 이후에는 이강인 선수가 왼쪽 메짤라 역할, 왼쪽의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맡았는데 사실 본인이 왼발잡이로서 오른쪽 메짤라 내지 오른쪽 측면 공격수 역할을 더 선호하는 상황 속에서 파비안 루이스도 왼발잡이 플레이메이커인데 이 선수는 왼쪽을 기반으로 뛰잖아요. 이번 경기는 어떻게 본다면 이강인 선수의 범용성이라든지 또 전술적인 영향력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엔리케 감독이 이강인 선수가 가장 잘하는 위치가 아닌 자리에서도 어떤 플레이를 펼치는지 또 보고 싶고 또 그 부분의 경험을 쌓게 해주고 싶어서 이런 선택을 내렸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강인 선수가 5번의 지상 경합 중에 3번을 승리해내면서 분명히 아스널과의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는 피지컬적으로 또 몸싸움에서 고전을 했지만 프랑스 리그 앙에서는 좀 그런 면들이 통한다는 것들을 또 한 번 입증을 했고요. 2번의 태클로 수비 가담도 했고 또 파울을 2번 범하기도 했고 한 번 얻어내기도 했고 또 한 차례의 슈팅이 상대에게 막히는 경기 막판 마지막 추가 시간까지도
동점골을 노렸던 그 시점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선수가 이강인 선수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프랑스 언론들, 현장에서 취재한 기자들의 평점에서 이강인 선수는 모든 매체가 공격 라인 최고의 점수를 준 선수로 평가받았는데요. 일단 프랑스의 정론지인 레키프 같은 경우에는 공격진 평점 보시면 콜로무안이 3점이었고 바르콜라 4점, 덴벨레가 5점인데 이 덴벨레가 받은 5점이 공격진 최고 평점이었습니다. 결정적인 동점골을 넣은 멘데스가 5점이고 그 골을 어시스트한 덴벨레가 5점이었으니까 교체로 들어간 이강인 선수가 5점을 받은 것은 그 정도의 영향력이었다는 평가고요. 그나마 수비적으로 상대의 공세를 막아냈던 수비수, 센터백인 윌리안 파초, 마르키뉴스, 골키퍼 돈나룸마가 6점을 받은 상황이었고 또 에니케 감독도 5점이라는 점수는 무난한 점수였는데 후반전에 이강인과 비스니아를 투입한 것이 효과를 봤다라면서 이강인을 넣은 게 잘했다. 그거밖에 평가를 받지 못한 겁니다. 이강인 선수가 받은 5점이 분명 6점을 기준점으로 평점이 매겨지기 때문에 높은 점수가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레키프의 평가 내용을 보시면 이 5점은 파리라는 팀의 기준에서 니스 원정에서의 부진한 경기력으로 인한 팀 전반적인 점수가 낮아졌기 때문이지 개별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평가예요. 한국 선수 이강인이 콜로 무아니보다 훨씬 더 기동력이 뛰어났고 피치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공을 잡고 또 앞으로 돌진하는 것도 주저하지 않았다라면서 무아니가 하지 못했던 전방에서의 존재감과 또 역동성을 보여줬다. 게다가 가짜 구면 역할도 잘했다고 평가를 했고 53분이었죠. 이강인 선수가 왼쪽에서 올린 크로스 패스를 마르키니스 선수가 헤더 슈팅으로 가져간 게 골포스트를 때리고 나왔잖아요. 그 장면에서 실제로 빅찬스가 창출이 됐고 이강인 선수가 어시스트 기록을 하나 세울 수 있었는데 불운했다라고 얘기도 했고요. 아센시오가 투입된 이후에는 미드필드로 한 칸 더 내려와서 많은 활동량을 보인 것은 물론이고 경기 속도를 높이려는 열망 속에 경기를 파리가 이길 수 있는 흐름으로 가져가면서 마무리했던, 결국 이기진 못했지만 이강인 선수가 승리의 희망을 보여줬던 선수였다고 평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평가는 파리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는 프랑스 매체들이 프랑스 대표 선수들과 비교했을 때도 이강인 선수가 월등하고 정말 객관적으로 뛰어났다라고 평가하는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콜로무안이 3점이었는데요. 스트라이커인데도 중앙에서 플레이하는 것이 정말 어려워 보였다. 결국에는 밀려 내려올 수밖에 없었다. 이강인 선수처럼 전술적으로 가짜 9번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선수는 진짜 9번으로 뛰어야 되는데 그 역할도 못해줬고 내려와서도 공을 전혀 소유하지 못했다. 그가 이날 부진했던 플레이의 주범인 것 같았다면서 결국 46분에 이강인 선수가 교체됐다라고 평가가 나왔고요. 올 시즌 리그왕 득점왕 경쟁을 펼치고 있는 바르콜라 같은 경우도 평점 4점으로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어요. 왼쪽 측면에서 차이를 만들어내는 모습을 충분히 보여주지 못했다고 평가했고 더 안 좋았던 것은 상대 수비에게 도전하려는 시도가 거의 없었다. 과감성도 의욕도 용기도 없었다라는 평가를 받은 것이죠. 게다가 27분에는 골문 앞에서 위협적인 기회를 잡을 수도 있었지만 놓치고 말았다고 정확성도 부족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파리 최고 유망주이자 프랑스 최고 유망주로 지난해에 각광받았던 워렌 자이르 에메리는 역시 3점의 혹평을 받았는데 팀 동료들에게 짜증도 많이 냈고 투덜거렸다면서 태도까지도 안 좋은 평가를 받았고 전반적으로 실망스러운 경기력을 보이며 71분에 비티냐로 교체되고 말았다고 평가를 받았고요. 또한 지난 유로 2014에서 정말 뛰어난 활약을 펼쳤고 지난 시즌에 특히 후반기에 이강인 선수가 선발 자리를 잃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 파비안 루이스 선수의 경기력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인데 올 시즌에는 유로 참가 이후 체력적인 면에 여파가 아직도 따르는 것인지 아니면 폼이 떨어진 것인지 계속해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파비안 루이스거든요. 이번 경기 평점 역시 3점으로 아주 안 좋았습니다. 59회나 공을 만졌지만 뭘 했나요? 보여준 게 없습니다. 이 스페인 선수 파비안 루이스는 전진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적절한 위치를 찾지 못했습니다라면서 경기를 파악하고 흐름을 읽는 능력도 보여주지 못했다고 안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78분 아센시오로 교체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나마 좋은 평가받은 선수가 덴벨레였죠. 이강인 선수와 같은 5점을 받았는데 아스널전 결장 이후 다시 한번 자신이 파리의 경기력에 다양성을 가져다주는 몇 안 되는 선수 중 한 명이라는 것을 증명했다라면서 27분 바르콜라에게 주어졌던 기회도 만들었고 또 52분 누누 멘데스의 동점골에도 결정적인 어시스트를 제공했고 항상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팀플레이의 속도를 높이려고 노력했다며 이강인 선수가 팀플레이의 속도를 높이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와 달리 의지가 있었고 시도를 했다, 노력은 했다. 하지만 어시스트를 또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같은 점수를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 시즌에 합류해서 정말 좋은 평가를 받고 있던 포르투갈의 천재 미드필더 주앙 네베스도 이번 경기는 평점 4점으로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는데요. 결국 이번 경기는 본인에게 주어졌던 시간과 공간과 기회를 잘 활용하지 못했다. 물론 기동력이 좋은 선수이니까 이곳저곳에서 많이 찾았고 공을 많이 회복해 오기도 했지만
역시 기복이 있는 모습들, 아직 어린 선수인 가운데 이강인 선수와 비교했을 때 경기에 미치는 꾸준한 영향력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90미닛의 프랑스판의 평가는 더 좀 극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강인 선수에게 아예 팀 내 최고 평가인 최고 평점 7점을 부여했는데요. 다른 선수들의 평점을 보시면 이 매체가 유독 선수들에게 후하게 평가를 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레키프와 마찬가지로 주앙 네베스 4점, 에메리 3점, 파비안 루이스 4점, 덴벨레 5점, 무아니 4점, 바르콜라 4점 등이니까 물론 무아니에 대한 평가는 조금 좋게 나오긴 했지만 덴벨레는 5점이었던 부분들, 이것과 비교한다면 이강인 선수에게 주어진 7점은 확실히 이날 뛴 선수들 중에서 가장 높은 클래스, 가장 빼어난 활약을 펼쳤고 가장 비판받을 요소가 없었다. 보통 6점이 준수했다니까 7점이라면 아주 잘한 거거든요. 그 내용도 보시면 하프타임에 교체 투입된 한국 대표팀 선수 이강인은 공격의 연결고리를 제공하면서 몇 차례 날카로운 공을 뿌렸습니다. 52분 특히 마르키뉴스를 향해 연결했던 크로스가 헤더 슈팅으로 이어졌지만 골대를 맞고 나오기도 했죠. 다재다능한 플레이메이커 이강인은 경기장 곳곳을 누비며 영리하게 공을 적재적소에 연결했습니다. 슈퍼 서브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강인이 경기에 들어가면서 파리의 경기력이 살아났다고 평가를 했고요. 또 프랑스의 공신력 높은 매체죠. 막시풋 역시 이강인 선수에게 이번 경기 최고 평점을 줬는데요. 교체 출전한 선수들은 보통 선발 출전 선수가 비교했을 때 출전 시간이 적고 전술적인 요인으로 인해 상대팀이 지쳤거나 그런 상태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평점을 매기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후반전 시작과 함께 뛰었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만이 교체 출전 선수들 중에서 평점을 제대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강인 선수가 들어가는 과정에 교체되어 나온 콜로 무아니가 평점 2점이라는 최악의 평가를 받았어요. 막시풋은 콜로 무아니에게 이 프랑스 공격수에게는 완전히 재앙과 같은 경기였다. 낭때에서 활약했던 무아니가 자신의 존재감을 전혀 드러내지 못했고 아예 출전하지도 않았던 것 같은 경기를 했다. 당황스러움 속에 그는 정말 난처하게 경기를 이제 떠났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고 대신 들어온 이강인은 말씀드린 이날 경기 최고 평점 7점을 줬습니다. 덴벨레 5.5점, 바르콜라 5점, 미드필드 라인에 에메리 3점, 네베스 5점, 파비안 루이스 4점이니까 이 7점은 정말 압도적인 최고의 평가예요. 이날 경기 선전했다라고 평가를 받은 니스에서도 가장 높은 평점을 받은 선수가 선제골을 넣은 압디, 그리고 최고의 수비를 보였다는 평가를 받은 단테, 7번의 선방을 펼친 불카 골키퍼 등이 7점이니까 이강인 선수도 이들과 같은 최고의 점수를 받은 것이고, 물론 이번에 이제 선발 출전해서 골대를 맞춘 헤더도 기록했던 브라질 수비수 마르키뉴스도 7점이었지만 이강인 선수는 의심의 여지 없이 이 경기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이었다라는 평가를 받은 것입니다. 막시풋의 평가 내용을 보시면 이강인 선수 후반전 시작과 함께 교체 투입된 이후 빠르게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팀플레이에 활력을 불어넣는 등 뛰어난 활약을 펼쳤다라고 얘기했고요. 무엇보다 계속 언급되는 마르키뉴스의 헤딩 슈팅이 골대를 때렸던 그 장면에서 이강인 선수가 만들어줬던 그 크로스 자체가 워낙 좋았다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적시장 전문 매체인 푼 메르카토의 평점은 조금 점수는 아쉽지만 내용상으로는 좋았어요. 바르콜라 3.5점, 무아니 3.5점, 덴벨레 5점인 가운데 이강인 선수 이상하게 4.5점 받았거든요. 덴벨레에게 좀 과하게 좋은 평가를 해준 것 같은데 어찌됐거나 이 덴벨레가 징계 이후 돌아와서 또 확실히 공에 굶주려 있는 모습을 보였다. 전반전에 뚜렷하지 않았지만 후반전에 잘했다. 이런 평가가 나왔는데 여기에도 이강인 선수의 기여가 있습니다. 푼 메르카토 역시 이강인 선수에게 4.5점 준 게 약간 오타가 아닐까 싶을 정도의 내용이에요. 다른 차원의 경기를 펼쳤다라고 얘기하면서 가용성, 멀티 능력을 갖추고 있는 이강인은 공격적으로는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지만 창의적인 플레이를 펼쳤다. 즉 자신의 슈팅이나 키패스가 한 차례 그 골대를 때린 장면 말고는 그렇게 결과물로 이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점수가 낮아갔지만 그의 프로필은 우스만 덴벨레에게 그가 등장해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덴벨레에게 더 많은 자유를 줬다. 덴벨레의 플레이가 잘 된 것도 이강인 선수 덕분이라는 평가가 나온 것입니다. 실제로 이강인 선수가 투입된 이후의 플레이들을 좀 정리해 봤는데요. 후반 시작해서 들어갔죠. 3분 만에 오른쪽 사이드에서 공을 바로 수비 틈바구니 사이로 찔러 넣어주면서 덴벨레가 먼저 우측에서 슈팅할 수 있는 기회를 이끌어냈고요. 이 슈팅이 수비에게 걸리지 않았다면 충분히 또한 득점이 될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였고요. 이 장면 바로 1분 뒤인 49분에는 가짜 9번으로 뛰었잖아요. 내려와서 파비안 루이스의 공을 받아주면서 바로 터닝하고 수비 뒷공간 크게 열려있을 때 바르콜라의 침투 동선에 딱 맞게 날카로운 스루 패스를 니스의 수비 사이로 딱 찔러 넣어줬어요. 하지만 마지막 순간 바르콜라가 이 공을 받고 문전으로 진입하려고 할 때 상대 수비에 온몸을 던진 태클에 바르콜라가 가로막히고 말았죠. 이 장면도 한 타이밍만 바르콜라가 공을 딱 치고 들어갔다면 골키퍼와 1대1 기회가 될 수 있었던 기가 막힌 스루 패스였고요.
많이 언급됐던 53분의 장면, 누누 멘데스가 슬쩍 밀어줬을 때, 코너킥이 진행될 때 이강인 선수가 왼발로 올린 크로스 패스를 마르키니스가 뒤에 있다가 달려들어와서 헤더 슈팅으로 가져간 게 골포스트를 때렸어요. 이게 들어갔다라면 이강인 선수가 파리를 승리로 이끌 수 있었던 결승골을 어시스트할 수도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69분 같은 경우에는 이강인 선수가 또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 쪽으로 이동을 해서 덴벨레에게 수비 4명에게 에워싸여 있음에도 정확하게 패스를 내줬고, 덴벨레가 하키미에게 슬쩍 공을 띄워 올려준 것, 하키미가 수비도로 들어가면서 발리 슈팅을 시도했는데 아쉽게 크로스바를 때렸어요. 이 장면이 또 골이 됐더라면 덴벨레의 어시스트도 됐겠지만 이강인 선수의 기점 패스가 될 수 있었던 중요한 장면이었고요. 이렇게 들어가자마자 좋은 활약을 많이 했던 이강인 선수가 84분에는 말씀드린 파비안 루이스가 나간 이후에 왼쪽 메잘라로 뛰면서도 이 왼쪽 메잘라 위치에서 바르콜라가 뒷공간으로 빠져들어가는 타이밍을 정확하게 맞춰서 스루 패스를 또 줬고, 이 스루 패스를 받은 바르콜라가 문전으로 컷백을 줬지만 아쉽게도 슈팅을 위해 달려들었던 비티냐 선수의 쇄도를 니스 수비라인이 또 온몸을 던져서 막아내면서 골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장면으로 소개드리지 않았지만 후반 추가 시간에는 이강인 선수가 문전까지 들어가서 시도한 슈팅이 상대 수비의 블로킹에 막히는 등 후반전에 나온 대부분의 좋았던 장면들이 이강인 선수를 통해서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강인 선수는 10월에 있을 월드컵 예선전 경기를 치르고 다시 파리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인데요. 주장인 손흥민 선수가 부상으로 휴식하면서 이번 소집에 오지 못하게 됐기 때문에 10월 10일 요르단 원정, 그리고 10월 15일 이라크와의 경기에는 더더욱 이강인 선수의 창의성과 경기 운영 능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파리 입장에서도 이강인 선수가 좋은 몸 상태로 돌아온 것이 절실한데요. 올 시즌, 지난 시즌부터 계속해서 돌풍의 행보를 보이고 있는 스트라스부르와 10월 20일 일요일 새벽 4시에 치를 경기도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아스널전 패배 이후 챔피언스 리그에서의 승점도 중요해졌죠. 10월 23일 새벽 4시에는 네덜란드의 강호 PSV 에인토벤, 현재 리그 선두를 달리고 있는 팀이에요. 에인토벤과의 홈 경기가 3차전으로 펼쳐집니다. 그리고 10월 28일 새벽 4시 45분에는 르 클라지크로 불리는 프랑스 최고의 라이벌전 마르세유와의 원정 경기가 있고, 올 시즌 현재까지 무패를 달리고 있는 랑스도 만만치 않은 팀인데 11월 3일 새벽 1시에 랑스와의 경기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월에는 7일 새벽 5시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챔피언스리그 빅매치 홈 경기가 있고, 앙제와의 리그왕 원정 경기 이후 툴루즈전, 그리고 11월 27일 이강인 선수와 김민재 선수의 맞대결이 펼쳐지는 바이에른 뮌헨 대 파리 생제르맹의 챔피언스리그 경기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경기는 11월 27일 새벽 5시로 이제 확정이 되어 있는데요. 파리 생제르맹 정말 쉽지 않은 10월 중순부터 11월까지 정말 빡빡하고 또 치열한 경기들이 이어집니다. 이 경기들 속에서 이강인 선수가 확실한 파리의 에이스로서 자리매김하면서 또 그 활약을 팀의 결과와 승리로 이어갈 수 있을지, 한준TV와 함께 이강인 선수의 모든 활약상과 프랑스의 현지 반응, 독점적인 정보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이강인 선수의 활약에 대한 실시간 소통 방송 입중계도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